1902년경 황해도 해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현생.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영웅 안중근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안중근과 김아려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일녀 중 유일한 딸로 위로는 장남 안문생, 아래로는 차남 안준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라나기도 전에 운명은 거칠게 방향을 바꿉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아버지 안중근이 동양 평화를 저해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안중근 공판 기록에 따르면 안이 사는 법정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이 일을 결정했다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8살 안현생의 삶은 영웅의 딸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독립운동가 가족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사를 치른 직후 안중근의 집안은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할머니 조마리아는 손녀 안현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명동성당 뒤편에 있던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프랑스인 수녀에게 그녀를 맡긴 것입니다. 조마리아 구슬록에 따르면 조마리아는 손녀를 지키려면 신의 집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녀원은 일본의 감시가 미치기 어려운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안현생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고독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벌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버려진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실화에 기고한 수기에서 나는 늘 외로웠다.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면 아버지를 떠올렸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라고 회상한 부분은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짐작하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들이 상하이에 정착하자 안현생은 그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있던 공간이자 항일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안현생은 황일청이라는 청년과 혼인합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던 인물이었으며 후일 중국 항교민단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두 딸 황은주와 황은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하면서 안현생 가족은 심각한 공궁에 빠집니다. 안정근, 안공근 등 안중근의 동생들이 급히 대피한 반면 안현생은 어머니 김아려, 남편 황일청, 그리고 남동생 안준생과 함께 상하이에 남아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후 그녀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39년 일본은 안중근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기획을 준비합니다. 바로 방문사 참배극이었습니다. 방문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당으로 남산 장충당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현재 신라호텔이 있는 곳입니다. 이해 10월 조선 총독부는 제상하이 만선시찰단을 조직합니다. 상하이 조선인의 회장이었던 친일파 이감령이 단장이었고 여기에 안현생의 남편 황일청과 남동생 안중생도 포함되었습니다. 일제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안중근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훗날에는 딸까지 끌어내어 내선일체라는 선전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안준생은 1939년 방문사에서 아버지의 죄를 속죄한다고 선언했고 이 장면은 조선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매일신보는 이를 조선 통치의 위대한 전환이라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41년 3월 26일 안현생 역시 남편과 함께 조선으로 불려와 방문사에 참배합니다. 마침 그날은 아버지 안중근이 순국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신분 신한민보는 이를 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3월 26일은 고 안중근 공이 사생취의양 기념일이므로 외놈이 꼭 이날 공이 영의 부처를 잡아다가 강제 자복을 받았다. 죽은 이등의 죄를 가리우랴. 만일 이등의 귀신이 있고 또 무엇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은주를 도리어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기록은 당시 동포사회가 얼마나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안중근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일본의 선전 무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방문사 참배 이후 안현생은 아버지를 배신한 딸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안준생은 천하의 불효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녀 역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백범김구는 중국 정부에 안준생을 처형해야 한다고 요청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백범일지에도 안중근 가족의 변절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현생과 안준생은 일본의 감시 속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안현생은 훗날 수기에서 나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내 발걸음이 어찌하여 그곳에 닿아야 했는가라며 회한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의 기록은 그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인 모두가 환희의 함성을 질렀던 그날, 안현생 역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 찾아온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 황일청은 충칭에서 활동하며 한교민단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광복을 누구보다 반겼지만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1945년 12월 귀국을 위해 가족과 함께 충칭에서 상하이로 내려오던 길에 그는 불의의 습격을 받습니다. 광복군의 일부 인사들이 그를 겨냥해 총격을 가했고 황일청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광복군 회고록에 따르면 그를 겨냥한 이유는 일제와의 모호한 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여전히 논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안현생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날 이후 나는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 광복은 왔지만 내게는 더 큰 어둠이 찾아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덮여버렸던 것입니다. 1946년 11월 11일 안현생은 남편의 유고를 안고 두 딸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땅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명동성당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맡겨졌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삶의 피난처를 찾은 셈입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전구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사기꾼들에게 여러 차례 속아 재산을 잃기도 했습니다. 당시를 아는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안현생은 영웅의 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현실은 단칸방에서 전구를 팔며 연명해야 하는 처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조차 힘겨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안중근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이름은 민족의 자부심이었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작용했습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6.25 전쟁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안현생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대구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대구는 임시 수도로 기능하며 피난민들이 몰려든 곳이었지만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안현생은 피난민 수용소와 친척집을 전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무렵 그녀가 받은 시선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의 딸이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방문사 참배를 한 배신자의 자식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순된 시선 속에서 안현생은 오직 두 딸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난지 대구에서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대구 효성여대 불문학과가 그녀에게 교수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프랑스 수녀원에서 자라난 덕분에 그녀는 불어에 능통했고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1953년 4월 1일 안현생은 효성여대 불문학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생계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에게 늘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안현생 교수님은 언제나 품위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끔 강의가 끝나면 창밖을 바라보시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56년 그녀는 월간지 실화 4월호에 자신의 수기를 게재하며 세상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 글에서 그녀는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나 내 삶은 그분의 그늘에 가려 늘 외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살아온 길이 얼마나 고통과 모순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진솔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효성여대에서의 교수직은 3년 만에 끝이 났고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단칸반 신세와 가난이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광복 후에도 심지어 전쟁 이후에도 영웅의 딸이라는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건강도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고혈압과 각종 질환에 시달리던 그녀는 점점 병약해졌고 결국 1960년 무렵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0세 전후였습니다. 안현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사 참배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1941년 3월 26일 그녀가 남편 황일천과 함께 방문사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에 참배했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신한민보는 외놈이 꼭 이날 공혜영의 부처를 잡아다가 강제 자복을 받았다라고 보도하며 이 행위가 자발적이라기보다 강압적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의 감시 속에 있던 그녀의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배신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인 사회는 그녀에게 냉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뜻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안현생은 훗날 수기에서 나는 내 의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설명해도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안현생이 더욱 가혹한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같은 시기 안중근의 형제들과 사촌들이 보여준 행보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 안정근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안공근은 김구를 도와 한인애국단을 운영했고 백범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사촌 안명근은 배고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또 다른 사촌 안봉근은 독일에서 송기정 선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조카 안춘생은 중국군 장교로 활동하다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의 일가는 세대를 거쳐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속에서 안현생과 안중생의 방문사 참배는 더욱 도드라진 오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도 안현생의 방문사 참배를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 규정하며 안중근의 숭고한 뜻을 훼손한 사례로 비판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그녀가 처했던 상황인 일제의 철저한 감시, 생활고 가족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중근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루며 안현생은 의지와 무관하게 일제에 의해 끌려나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안현생과 안준생의 행적을 단순한 변절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일제가 영웅의 후손을 의도적으로 무대에 올려 내선일체 선전에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압과 조작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행적이 민족의 상처로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냉정히 직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역사는 미화도 과정도 아닌 사실 그대로의 기록 위에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